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10월 15일 날 내놓았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인지 주택시장 불안정화 대책인지 아무튼 계속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적 불안감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정치권에서는 상대방 탓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여당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내놓는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부동산 계엄령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나 이에 대한 불만이나 여러 가지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이건 두고두고 계속 한참 이어질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그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고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잘못한 거다.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 도외시했던 윤 정권 정책들 그리고 그때 좀 논란이 됐었긴 하죠.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런 게 지금 집값 급등을 부른 거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폭등에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전현희 최고위원 얘기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오세훈 두 사람이 불을 질러놨고 이재명은 불을 끄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이 부동산 대책 때문에 크게 불만을 갖고 있거나 좀 화가 나 있는 국민들이 꽤 많거든요. 그 국민들 앞에 가서 요 똑같은 얘기를 눈 보면서 한번 해보라고 권해보고 싶어요. 정말 눈을 똑바로 보면서 아 이거는 불을 지른 거는 윤석열하고 오세훈이었고요. 저희는 지금 소방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닌 거 아시죠? 한번 그렇게 얘기를 눈 보면서 해보라고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할 자신이 있어요? 아마 못할 겁니다. 이거 좀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고 SNS로 그냥 아무 다종에게 뿌리는 얘기는 그렇게 하는 거지. 전 이거 쉽지 않고 서울시 입장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가장 큰 원인은 현 정부의 불확실한 공급 대책이 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 정부 대책이 결국 3번에 걸쳐 나왔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도. 근데 저는 그래서 이번 대책이 나온다 그랬을 때 저는 저도 예전에 이제 경제부장 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이라든지 그 전엔 조선일보에서 언교부 출입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여러 차례 봐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수요만 그냥 팔 비틀고 수요 멱살 붙잡고 끌어안치고 어떻게든 수요의 조인트를 까서 이거를 하는 정책이라는 게 늘 한계를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정말 농반진반으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최고 경제 석학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제 브레인들을 다 모아놓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자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 우리가 지금 집값을 올려야겠어요. 그래야 이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뭔가 도움이 돼요. 자 집값 올리는 정책을 다 내놔보세요. 해서 그 드림팀이 모아서 정책을 모았어도 이렇게 못 올려요. 진짜 이거는 전 세계 석학이 머리를 싸매고 모아도 못 올릴 아니 그러니까 집값 올리는 노벨 경제학상이 있으면은 그때 이재명 정부 때 정책실장들이 다 받아야 돼.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정책실장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들이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와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도 못 올릴 거 그 어려운 걸 해냈단 말이에요. 근데도 결국 보면 그냥 수요만 어떻게든 멱살 붙잡고 수요만 팔을 비틀고 수요만 어떻게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앉히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급 대책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수요를 하는 것도 그때도 예를 들면 뭐 한 디테일이 있지만 뭐 세금으로 그냥 다 그냥 반쯤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해서 보유세도 높이고 그다음에 거래세도 높이고 하니까 그냥 꽉 막혀가지고 결국은 집값이 뭐 내려가긴커녕 계속 정말 그 풍선 효과로 계속 오르고 올라서 정말 깜짝 놀라게 올랐던 건데 전 이번에도 전 그래서 이제 3번째 나온 대책이니까 15 대책 나오기 전에 그래도 국민들이 수요는 또 이렇게 만큼 낮춘데 공급이 여기 이렇게 되는구나 공급 대책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번에도 공급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그냥 없고 뭐 형식 거칠애처럼 뭐 눈에 보일 듯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제 10월 15일에 나왔던 이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니까 딱 뭐 2가지 정도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 살 사람은 은행 대출 수도꼭지를 꽉 잠궈놓고 15억 넘는 집은 좋아 잠깐만 틀어줄게 4억 그래서 한 4분의 1집만 은행 돈 빌려줄 수 있어. 25억 넘는 집은 그건 수도꼭지를 더 잠궈가지고 너희는 2억밖에 대출 못 해주겠어. 이게 하나 눈에 띄고요. 하나 두 번째는 집 샀어?
전세 내놓지 마. 그러니까. 예. 전세 내놓으면 너는 안 돼. 그렇죠. 실거주 알았지? 아니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죠. 말씀하신 거를 그냥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들어보면 예.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서울집은 샀거든. 야 너희는 와서 서울집 살 생각하지 마. 예. 야 진짜 돈 많은 알짜배기 최고 우리 부자들끼리만 여기서 최고의 메이저리그를 여기서 할 거니까 야 너희 마이너리거들은 서울에 집산 어디다 대고 집을 산다 그래. 네. 둘째 앞으로 전월세 시장은 아주 박살이 날 거야. 네. 앞으로 너희들 전세도 못 구하게 해줄 거야. 네. 앞으로 월세도 엄청나게 올려줄 거야. 네. 자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서울에 살 생각도 하지 마. 네. 살고 싶으면 어디 전월세 좀 싼 데 가서 사고 네. 집을 좀 구매하고 싶어도 어디 저 멀리 가서 서울은 까불지도 마.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마 이런 의도로 하진 않았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 장하성 정책실장이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그때 국민들 염장을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10,000원 버스가 있다고 그러면은 강남이 10,000원 버스라고 해보잔 말이야. 거기 딱 올라탄 다음에 운전기사하고 차장한테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태우지 마.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었어요. 진짜. 자기는 딱 올라타고 예. 손님 더 태우지 마. 이거 붐비는 거 안 보여.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정말. 그래서 지금 예. 아니 그 서울 전체를 묶어 놓으니까 서울에 정말 저쪽 강북 지역에 있는 국민 시민들은 아니 그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그리고 사실은 아주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의 시절에 나왔던 거고 아주 예외적으로 뭐 그래 강남 3구가 하도 뭐 집값이 오른다니까 그걸 예외적으로 하는 거였지 서울 전체를 이렇게 묶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아니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가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재건축 추진하는 그 단지 이런 데나 그 주민들은 이제 정말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 오래 살아가지고 지금 한 30년 된 아파트 이거 좀 고쳐가지고 좀 새로 지어가지고 좀 이제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데 꼼짝 마 까불지 마 정부가 그래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완전히 무슨 부자리와 특혜가 넘쳐나는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게 넘쳐나는 땅인 것처럼 그렇게 정부가 선언해버린 거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받는 박탈감이나 충격이 너무 큰 거고요. 그래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는 끝났다는 말을 누가 할 정도로 그다음에 일부 경기 인천 지역에도 묶인 데와 또 안 묶인 데 그런 또 온도차나 그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특유의 뭐 예전 정부 핑계를 내지만 이거지만 사정을 아는 시민들이 여기 이 말이 먹힐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구윤철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미국 가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하던 시절에 세금 갖고 집값 잡진 않겠다. 네. 세금 갖고 네. 잡는 정책이 굉장히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꼈거든요. 네. 아직까지 그런 세금 갖고 잡는 거는 안 나왔어요. 보유세를 확 올리고. 근데 구윤철 부총리가 자 50억짜리 아파트 보유세를 5천만 원, 그러니까 미국처럼 1%로 올리면 연봉 반씩 토하는데 되겠어?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재산세가 그 주택 실거래가의 1%가 재산세예요. 뭐 그런 정도가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구윤철 예. 총리가 얘기했으니까 예, 뭐 예. 팩트를 얘기했으리라고 보는데 예. 그래서 집값이 50억이면 50억의 1%면 5천만 원이다. 예, 그 얘기를 그거 한 아니에요 건데. 지금? 예. 그러면 버티기 어려울 거라는데 저는 딱 구윤철 부총리 얘기 듣자마자 딱 일감으로 든 생각이 보유세 5천만 원을 정부가 매긴다고? 그럼 여당과 정부가 버티기 어려울 거다. 왜냐? 자고로 역사에서 혁명이나 전쟁은 대부분 세금에서 비롯됐어요. 세금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뭉태기로 매긴다는 게 얼마나 많은 국민 시민들의 마음에서 정말 울컥하는 그 거부감을 불러일으킨 건데 자 50억 아파트 5천만 원 매기면 버티기 어려울 걸? 라고 경제수장이 얘기하는 순간 네. 너희가 버티기 어려울 거야. 어디다 대고 이런 생각 들게 안 되니까요. 진짜 이거 지금 그나마 이건 또 네. 당과 네. 정부가 네. 일치된 목소리가 아니고 네. 왜냐면 당은 어쨌든 지방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야 세금 얘기는 하면 안 돼 그래서 진성준 이런 정말 탈레반 같은 그런 아니, 분들만 좀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전현희 서울시장 후보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아니지만, 네. 네, 거기 서울시장. 반대되는 의견 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야, 이 세금 지금 특히 선거 앞두고 이런 세금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눈치가 없는 건지 정부가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 그 주식 그 대주주 양도세 50억 10억 그 얘기도 그때 정부에서 계속 이거 함부로 못 바꿔줘 했을 때도 당에서 막 답답하다 그랬었는데 기재부는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번에도 지금 기재부 장관인 부총리가 5천만 원 보유세 매기면 못 버틸 걸 이 얘기하는 순간 정부하고 일단 여당이 딴소리 내는 것도 시장에 안 좋은 신호고
둘째, 이거 하면 당에서도 선거 못 치른다는데 이거 하겠다는 정부도 굉장히 민주당이 보기에 마저도 민주당이 보기에도 이게 답답한 지경인데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이미 시장에서 이제 그때 댓글에 나오는 게 우리는 이 게임을 미리 해봤어. 예전에 했던 게임이야. 그렇게 수요를 그냥 계속 비틀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 얘기도 슬슬 한다고. 이거 해봤는데 우리가 다 이겼던 게임이야. 그런 댓글이 나온다고요. 비아냥 더는 거고 약간 비꼬는 거지만 이렇게 수요만 붙잡아서 이제 집값이 잡힐 수는 없다는 거를 이미 경험했던 경험칙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이거 쉽지 않아요. 물론 지금은 당장 완전 거래 정지죠. 이제 오늘부터 당장 거래 완전 동결이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신고가는 안 나오죠. 아니 몇천 가구가 있는 대단히 단지에 말이죠. 예. 전세 매물이 1개 나와 있다느니 뭐 2개 나와 있다느니 그런 도표가 오늘 조선일보에 실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전세는 이제 사람들이 내놓기도 어렵고 내놓지도 않아요. 네. 다 결국은 아니 정말 이 혹시 보유세 부담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도 생긴 데다가 집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그렇다면 그 집주인들이 어쨌든 임대하는 임차인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자 하는 게 늘 있어 왔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세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집주인을 그냥 올가매면 집주인들이 하면서 집을 내놓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거든요. 네. 당장 전세는 이제 앞으로 이건 대한민국 전세의 소멸을 사실상 의미할 것 같고 네. 그다음 월세도 지금 뭐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세금 오른 만큼을 전가한다는 월세 입자한테 대신 받아내려고 하는 게 집주인들의 심리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걸 이제 월세 들어올 사람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면은 월세 들어갈 사람이 거기 돼서 반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세금 올라가는 거 뻔하고 예. 집주인도 현재 세금 수입이 없고 집주인이 그냥 봉급생활자다 또는 은퇴한 사람이다. 그러면 집주인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세 들어가는 사람이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1년에 내야 될 세금이 5천만 원 일세. 예. 이제 젊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말이죠. 예. 그럼 5천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나간 줄 아는가? 예. 400 몇십만 원이 세금이야. 예. 그건 자기 월세를 어떻게 해줘야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당장에. 그러니까요. 인간적으로 또 그런 호소가 또 완전히 뭐 집주인이 무슨 갑질하는 것도 아닐 테고 네. 그러니 결국은 그 시장 자체에서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여기에다 더더군다나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3+3+3법까지 지금 추진한대요. 2년이 임대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 횟수도 2회로 확대해서 3번까지 거주할 9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식이 되면 여기서 전문가들 진단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임대차 시장에 초강력 쇼크를 준다는 경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들이 이렇게 만약에 최하장 9년간 주택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면 전세를 놓기보단 실거주를 선택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이 극도로 심화돼서 전세 매물 시간 마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네. 지금은 전세 시장의 소멸을 이미 예고한 거예요. 지금도 전세하고 월세가 역전돼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월세가 많죠. 월세가 네. 많습니다. 전세는 점점 대한민국의 아주 고유한 전형적인 특별한 현상이었고 사실은 전세라는 게 자기 집을 마련할 때 가는 중간에 사다리 같은 역할을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를 봤을 때 전세 제도라는 게 예. 사실은 젊은층이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딛고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맞습니다. 훌륭하게 해놓은 제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그걸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없애는 후과를 불가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면 그러면 결국 그러다 그리고 이런 그 모든 거래를 다 옥죄는 그래서 네. 수요를 다 마치 팔비 틀리고 수갑을 채우는 그래서 심지어 주택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 정책을 뭐 3년 4년 끌 수 있습니까? 못 끌거든요. 그러면 결국 언젠가 다시 이 규제를 푸는 순간 그동안 반영 못했던 게 확 한꺼번에 반영되는 오히려 그래서 더 그게 뭐 대통령의 표현으로는 거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반적인 시장의 주택 가격의 오름세 상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잘못하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정책을 이렇게 섬세하지 못하게 당정에서 당장 이견차가 나올 정도로 섬세하지 못하게 하면 저는 이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 시작 때 전 세계 석강이 모여도 이렇게 못 밀어올렸을 걸 해내고 말았다에 또 다른 이재명 정부 판 버전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걱정입니다. 걱정과 그런 우려를 합니다, 진짜. 아무튼 예. 저희 그 젊은층에서는 뭐 저도 그런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 젊은층이 느끼는 느낌은 이럴 것 같아요. 아니 당신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이제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거고 고관 대작은 되고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이냐. 심지어
강남 집을 포기할래, 장관직을 포기할래 그랬더니 장관직을 던져버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기 지역구 집도 있고 똘똘한 강남에 한 채 있는데 지역구 집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맞아. 진짜 똘똘한 한 채를 갖는 게 대한민국 주택 재테크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 국민한테 큰 교훈을 준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똘똘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고통스럽게 만들겠다. 그런 건데 아무튼 지난 50년 동안 뭐 개인 경험입니다. 예. 강남 3구의 집값은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항상 선도 자리를 유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제 했다는 말, 우리도 일본처럼 된다. 예. 뭐 집값이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다. 예. 저는 그 말을 듣고요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거야.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한다고?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선량한 국민들이 대다수일 텐데 예. 그분들한테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당신 지금 옆구리에 끼고 있는 폭탄이나 마찬가지야.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처럼 된다는 말은 제 기억에 20년 전에도 그 말 했었어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일본처럼 된다. 그 어두운 긴 터널이 꼭 시작될 것이다. 그 얘기도 마치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 양치기 소년처럼 그 얘기가 지금 벌써 몇 번째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그 얘기를 또 들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현직 대통령이 저렇게 무게를 담아서 아주 구체적으로까지 한 거는 전 잘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저거는 현직 대통령이 과연 할 만한 말씀이었나? 거기에 대해서도 전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정권이 예.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발상. 저는 이게 매우 오만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 시장의 움직임과 그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에 나도 살아봤으면 하는 이 자연스러운 욕구. 이런 거 앞에 좀 정권이 정책을 세울 때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세금으로 찍어 누르면 그 바람보다 플립이 먼저 눕는 것처럼 뭔가 그게 통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우리는 강남에 집 있지롱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70%가 거기 집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장차관급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이렇게 해서 고위공무원 한 100명 이상 70%가 이번에 10.15 그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갭 투자가 금지된 규제 대상 지역에 70%인 72채가 거기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 여당 의원들도 61명, 3분의 1이 넘는 61명이 규제 대상인 서울, 경기 거기 그 지역의 아파트를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 중에도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그냥 전세나 임대로 살고 진짜 자기의 한 채는 이런 이번에 정부가 규제했던 여기가 정말 집값이 잘 오르는 지역이라고 딱 공인해준 거기다 집들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도.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슷한 상황이고. 그러나 현재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이고 집권하고 있는 정부가 이재명 정부니까 그 정부 여당에 있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똘똘한 채 서울 이런 데 집을 갖고 있으면서 자 우리 이제 집 샀으니까 됐고 너희는 이제 못 사. 어디다 대고 서울에 집을 살려고 그래. 옛날 같이 이렇게 집 못 사. 대출도 은행 대출도 수돗물 잠그듯이 다 잠궈버릴 거고 너희 그 사면서 전세도 못 놓게 할 거고 너 어서 돈 들고 오면 그 현금 어서 나한테 출처줘서 할 거고 그러니까 너희는 끝 뭐 들어오지 마.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서울 이쪽은 전세 매물도 다 씨가 마르게 할 거거든. 웬만하면 서울에 살지 마. 가분개가 뭐 서울에 살라고 그래. 가분개가 왜 서울에 살려 그래. 저 경기 어디나 저쪽 다 멀리 살고. 우린 지금 프리미엄급 그 우등 고속버스에 탔더니 너무 쾌적하고 좋아. 그래. 근데 왜 자꾸 탈라고 그래? 너희는 저기 그 10,000원 마을버스 타고 다녀. 출입문 잠궈. 막 아침 출근할 때 2시간 퇴근할 때 2시간 하면 되지 뭐. 아이고. 거기서 책 좀 읽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듣기엔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충격과 좀 불만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회한과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넘쳐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할 거면 제대로 정교하게란 내놓지 곳곳에 허점투성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 여당 목소리가 엇박자 나는 것도 그렇고 공급 대책이 없는 것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아파트는 묶으면서 오피스텔 열주택은 놔두다 보니까 타워팰리스 오피스텔 같은 거는 24억짜리가 대출한다 17억 넘게 되는데
도봉구에 있는 4억짜리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1억 6천이다. 이것도 말도 안 되지 않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이제 와서 청년과 중산층 서민의 주거 사다리는 걷어차니까 이런 내로남불이 내 집 마련 기회가 막힌 실소유자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 정도의 표현이면 아주 그냥 최강도의 표현을 얘기한 거예요. 집에 대해서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집을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몇십 년째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은 그런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집을 팔아야 되는 사정이 생기신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집을 사야 되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 사람, 살 사람,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집을 사려는 사정이 생긴 분들을 이 정부는 잠재적인 범법자로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줘요. 폭탄 돌리기 하는 네? 무슨 폭탄 전달업자들로 보는 거죠. 예. 폭탄 전달업자. 예. 맞네. 예. 네. 말이 안 되죠, 진짜. 왜 그 선량한 국민들을 갑자기 뭔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냐고요. 그런 불만이 지금 분노에 기름을 끼얹음을 당한 것처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게 조선일보의 사설이고 판단이고 저는 그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유세 인상 이거는 제가 볼 때 당에서 정부에서 아무리 저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래도 그때도 집값이 안 잡혔다는 불만이 계속 있고 나면 보유세까지도 저런 식으로 건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 경제수장이 저런 얘기를 이미 했으니까 그게 계속 시장에서는 우려와 불안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튼 뭐 종부세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똘똘한 한 채에도 이제 집값의 1%까지 올릴 수 있다는 미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정말 이게 국가가 말이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협박을 하는 것도 정말 못 들어주겠어요. 아니 근데 경제부총리면 좀 말을 가려가면서 하고 좀 다듬어서 할 법도 한데 글쎄 말입니다. 버틸 수 있겠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1초 만에 0.1초 만에 든 생각이 그렇게 하면 정부 여당이 버틸 수 있겠어? 전 그 생각이 바로 들었다니까. 당신들이 못 버틸 텐데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 팔을 비틀어서 이래도 버틸 거야. 이래도 버틸 거야. 마른 수건 짜는 겁니까 지금? 두고 보시죠.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론조사라든지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민주당의 지지율에서도 앞으로 이제 이 부동산 대책이 과연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저는 계속 이게 여당 정부 여당에는 마이너스 쪽으로 꽤 오랜 기간 계속 타격을 입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저 집값 비싼 곳에 보유세, 재산세를 말하는 건데 그거 높인다고 해도 괜찮아. 왜 그쪽 사람들은 어차피 민주당에 표 안 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귀에 듣기에 불편한 얘기는 막 해도 괜찮아. 그 얘기가 저쪽 민주당 표를 줄 쪽에 달달하게 들리면 좋아.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패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쪽에서 표가 안 나와도 너무나 안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석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 선거가 내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자리 지금 노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구윤철 저 양반이 지금 저 사람 머릿속에는 선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부 감각이란 게 도대체 일이라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들 법도 한데. 쟁하고 해뜰 날 함께 가자.